순근아, 순근아, 엄마다. 잘 지냈니? 죄송한데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저는 순근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연 DJ 당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는 듯 후덥지근한 바람이 조금은 선선해진 요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잊고 지내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후회와 가슴 아픈 기억, 그리고 다시 찾은 고향에서 마주한 감정들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도 가끔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채소를 파시는 작은 몸집의 할머니를 보곤 합니다. 허리는 이미 오래전에 굽어버렸고 잔뜩 주름진 얼굴에선 세월의 흔적이 깊게 묻어납니다. 예전에는 이 길을 지나는 것이 저에겐 그리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마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저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장길을 느긋하게 걸을 여유조차 제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나 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르게 되는 이곳, 이 오래된 시장터를 바라보면 저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장사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분의 고귀한 사랑 때문일 겁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오셨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흘린 땀방울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어주었죠. 하지만 그 땅은 부모님의 건강까지도 앗아갔습니다. 농사일로 지친 몸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농사일을 이어갈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산에서 나무를 캐어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 지금 나간다. 밥 차려놨으니 꼭 먹고 가.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순간을 피하고 싶어서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난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저는 늘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만다. 그렇게 다짐하며 매일을 버텼죠.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린 제겐 마냥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들판을 절뚝거리며 나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안일에 밤늦도록 매달리며 나무를 다듬는 모습도 시장 한 귀퉁이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채소를 파시는 모습도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게 다 가난 때문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 가난을 증오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일 때면 제 발걸음은 절로 빨라졌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나 나를 알아보고 부르실까봐 저는 그 길을 따라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제 마음속에선 어머니를 외면한 그 순간들이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후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기쁜 얼굴로 저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숭근아, 이걸로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고 지저분한 1,000원짜리 3장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푼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이깟돈 필요 없어. 엄마 무릎 해진 옷이나 다시 사 입으라고요. 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어머니께 그렇게 소리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이 떠오르면서도 그 순간의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어머니를 향해 터져버린 것이죠. 지긋지긋한 집에 들어가기 싫어 다음날 아침이 꼬박 새길 기다리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는 것을 골목 뒤에서 숨어서 지켜본 뒤 나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책가방을 챙겼습니다. 허겁지겁 세수를 하고 수돗물로 배를 채운 뒤 학교로 나섰습니다. 그 시절 나는 비록 넉넉하게 먹고 입을 수는 없었지만 공부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등교를 할 때마다 그곳에선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은 곳에 있다는 작은 위로가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선 언제나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그래서일까요? 부잣집 아이들보다 공부는 항상 더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그들의 질투와 미움도 함께 받게 되었죠. 아이들의 눈에는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마저 그들을 위협하는 듯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이 공부까지 잘하니 그들은 나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혼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날 무렵 교실 밖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아이들의 시선이 복도로 향했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가 절뚝거리며 교실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산에서 뜯은 나물이며 채소들로 가득 찬 봉지를 들고 미안한 듯 선생님께 다가가셨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숭근이가 어제 집에 들어오질 않아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선생님은 그런 어머니를 따뜻한 눈길로 맞으며 빈 교실로 모셔갔습니다. 어휴,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숭근이는 오늘 등교도 잘했고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한 듯이 채소 봉지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려고 다듬은 건데 별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숭근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 잘 마치고 오늘은 꼭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선생님은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배웅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절뚝거리며 교실 밖으로 나가신 후 선생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숭근아, 잠깐 나와보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숭근아,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다. 어제 왜 집에 안 들어갔니? 어머니 밤새 잠도 못 이루시고 널 기다리셨다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오르며 그렇게 뛰쳐나가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갑자기 죄송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꼭 집에 들어가거라. 선생님은 나를 다독이며 교실로 돌려보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비웃음이 날카롭게 내 귀에 박혔습니다. 야, 순근아, 너네 엄마 다리 병신이냐? 순근이 당당, 숭당당이냐? 아이들은 저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웃어댔습니다. 그 조롱이 얼마나 모질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준석이 녀석이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걸음을 흉내내며 교실 앞에서 어깨를 흔들어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반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웃음소리가 교실 가득 울려 퍼지며 내 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내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 어머니를 조롱하는 걸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나는 그렇게 외치며 분노에 찬 채로 준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앞서 나갔고 준석이를 정신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주먹이 그 녀석의 얼굴에, 가슴에, 그리고 어디인지 모를 곳에 날아갔습니다. 준석이의 비명과 교실 안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뒤섞였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향한 조롱을 멈추게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채로 준석이를 때리던 나는 결국 선생님의 제지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앞에 준석이 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떡이 된 그 녀석의 얼굴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고 나서 당황한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의 분노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고 교실에 있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복도를 지나며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에 박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진 않았을까,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 걱정하며 동네를 뱅뱅 돌다가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앞에서 옷을 멋들어지게 빼입은 여자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준석이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집 아들이 저희 아들을 이 꼴로 집에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 귀한 아들을 이렇게 만듭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못 배워먹어서 아들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키는 거예요? 준석이 엄마의 까랑까랑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머니에게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요. 자식이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다니게 만든 건 다 부모 책임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무리 맞서고 싶어도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책감에 짓눌려 그 모든 말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기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 순간 나는 그저 어머니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약한 모습이 그녀의 끝없는 사과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차라리 혼이라도 내셨으면 좋겠는데 침묵이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도리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요. 엄마 때문에 쪽팔려 죽겠다고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눈으로 저를 잠깐 바라보셨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난 그저 네가 걱정이 돼서 그랬을 뿐이야. 그 순간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낫다고. 이 말을 내뱉은 후 속에서 밀려오는 죄책감과 슬픔을 외면하려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제 등 뒤에 느껴졌지만 저는 끝내 그 눈길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성공해서 이 집을 탈출할 거다. 이 가난과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말 거야. 그렇게 혼자서 다짐을 되뇌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급식비라며 돈을 건네셨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은 하도 구겨지고 낡아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서도 제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학교에 가니 교탁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실 것처럼 그윽하게 바라보시다가 말을 삼키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어제 일에 대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근아, 어머니가 주신 거 잘 먹었다고 좀 전해드려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짧은 말 속에서 어머니와 저를 향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모퉁이에서 어머니가 정육점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육점 옆에 놓인 고기 부속물통에서 무언가를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어머니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밥상 위에는 고깃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고기 주워왔어? 저는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손질하고 남은 거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우리 순근이 고깃국 끓여주려고. 어머니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거지 새끼인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날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나는 그동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잊고 싶었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나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남들이 철밥통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임용고시 준비에 몰두하던 시절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고 우리는 도서관 같은 탁자에서 공부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밝고 사려 깊은 성격의 그녀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는 어머니의 고생을 떠올리며 묘한 거리감을 느꼈지만 사랑을 받고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그녀의 삶이 내가 꿈꾸던 안정된 생활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방문했던 그녀의 집에서 느낀 안락함은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고 그 편안함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그곳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합격한 다음에 그녀도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예비 장인 장모님이 결혼 후 합가를 제안하셨습니다. 자네, 결혼 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떤가? 우리 집이 넓기도 하고 곧 아이가 생기면 우리가 봐주기도 좋고 말이야.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었지만 당장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고 생활하느라 모아둔 돈은 없었고 거기에 빚을 내어 신혼집까지 마련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처갓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나를 친아들처럼 대하며 배려해 주셨고 나는 그 안락함에 빠져들면서 원래부터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인 것 마냥 과거를 잊어가고 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고 나는 마치 가난과 단절되었다는 듯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는 것이 자식의 도리를 다한 거라 생각하며 찾아뵙지도 않고 산 세월이 그렇게 1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도시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따뜻한 가정도 꾸렸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 속에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경비원과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노인은 안 본 지 오래되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바로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전보다 주름도 더 많아졌고
더 야위었으며 낡은 옷을 걸친 채로 여전히 다리를 절고 계셨습니다. 나를 발견하신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근아, 순근아, 엄마다. 잘 지냈니?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복받쳤지만 이를 악물고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저는 순근이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는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에 대한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미움, 그리고 야속함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여기까지 왜 온 거지? 돈을 달라고 오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사람들이 이상함을 알아챌까봐 얼른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순근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다시 한번 불렀지만 저는 매정하게 뒤돌아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경비원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할머니가 찾는 사람 여기 없다니까요. 참, 세상에 별사람 다 있네. 뭘 주스러 오셨나? 왜 자꾸 없는 사람 찾으면서 여길 들어가려고 하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날의 기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 어머니가 계신 시장으로 말입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시장 한 귀퉁이. 그곳에 여전히 앉아 채소를 팔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이 올 때마다 기침을 하시며 조용히 채소들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춘 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채소를 고르더니 문득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자식은 없으셔?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들 하나 있어. 서울에서 제일로 큰 학교 선생님이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디 내가 됐다고 했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요?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고 한디 말리느라 혼났어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시상에는 또 없어요. 진짜 효자요, 효자. 어머니는 자식 이야기에 신이나 자랑을 하셨고 기분이 좋아진 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 덤을 잔뜩 담아주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돌려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낡은 집,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거의 쓰러져 갈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자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낡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어 문틈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1년 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츰 어머니의 부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시장 골목에 더 이상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몇몇의 이웃들이 함께해 주었지만 그들조차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어머니의 삶이 끝났음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팔며 평생을 바쳐 살았던 그 작은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앉아있던 그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장례식장에 들어서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나의 어깨를 그때처럼 토닥여 주시며 조용히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주머니를 내미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시던 허름한 주머니였습니다. 이거 내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도 손에 놓지 않으셨던 거다. 장에 내다 팔겠다고 나무를 끝까지 다듬으시면서도 이 주머니를 항상 허리에 차고 매일 가지고 다니시더라. 선생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한번 열어보거라. 나는 망설임 끝에 그 주머니를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고 구겨진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한동안 말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너 떠난 후 계속 모아오시던 거야. 혹시나 네가 돈 필요할 때 도움을 주려고. 어머니께서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늘 너를 기다리셨지. 늘 내게 잘해주지 못한 걸 미안해 하셨단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 어머니가 항상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미안했다고 하셨어. 네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몰랐던 사실들도 내가 차차 말해줄게.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그 순간 나를 무겁게 덮쳐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생님은 어머니와 나눴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고향을 떠난 후에도 출퇴근길에 어머니를 마주치며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남은 쓸쓸한 어머니에게 아들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는 내가 아주 어렸을 적의 일로 내 기억에는 전혀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나를 혼자 키우시며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채소들을 팔기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셨고 그날도 밤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집에 돌아오신 시간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추위 속에서 일하셨기에 어머니의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어린 아들이 홀로 기다리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는 너무 지치셔서 문 앞에서 한숨을 쉬며 잠시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신 어머니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하였습니다. 어린내가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너무 추웠죠? 나 너무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호호 불어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이지만 그 속엔 어머니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서툴게 만든 종이접기와 어설픈 글씨로 쓴 편지를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혼자 있는 동안 만든 거예요. 엄마 주려고 안 자고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릴 뻔 하셨지만 오히려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날의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 따뜻한 말이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어머니는 그 편지를 평생 간직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와 나눴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며 어머니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철없던 시절 모질게 대할 때에도 항상 자신이 못해준 것이 미안해 나를 더 감싸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내가 겪을 아버지 없는 서름과 가난을 누구보다도 깊이 걱정하셨고 그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서울에서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께 밝은 목소리로 내 소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순근이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 장가가서 얼마나 기특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동안 가난 때문에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니. 이제야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비록 내가 곁에 없을 때에도 나를 향한 고맙고 안쓰러운 마음을 간직하며 늘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전하며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어머니의 몸은 날로 아픈 곳이 많아졌습니다. 속이 쓰려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머니는 참다 동네 병원에 갔다가 암인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도 내가 자신의 병원비를 대며 힘들어할까봐 또 나에게 신세를 지게 될까봐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으셨고 치료조차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 한번 보고자 물어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부끄럽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모른 척했고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만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때조차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셨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평생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외면하고 버린 나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며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감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이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후로 나는 가끔씩 고향을 찾습니다. 시장의 한 귀퉁이, 여전히 어머니가 앉아 계실 것만 같은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서면 마음 한구석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없지만 그분이 내게 남겨주신 사랑은 평생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며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살아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늦게 깨닫게 되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사연 DJ 당사였습니다.